문제 41번 보일러에서 역화의 발생 원인이 아닌 거. 역화는 버너 입구 쪽으로 화염이 확 치솟는 걸 말하죠. 이 버너 입구 쪽으로 화염이 거꾸로 치솟는 거. 이거 역화라고 합니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어요. 점화할 때 착화가 지연되었다. 연료만 잔뜩 분사가 됐는데 스파크가 늦게 떨어졌어요. 늦게 불이 붙었어요. 이 부스터 사용하는 것도 딸깍딸깍 하다가 나중에 불이 천천히 붙으면 퍽 하는데 보일러 같은 경우는 버너 분사 노즐로 연료를 분사하고 있는데 점화가 늦었어요. 그러면 퍽이 아니고 펑이죠. 그럴 때는 거꾸로 치솟는다. 두 번째, 연료보다 공기를 먼저 공급한다. 점화할 때는 공기를 분사해서 적정 공기압 맞추고 스파크 떨어지는 상태에서 연료가 분사돼요, 마지막에. 그러니까 공기를 먼저 공급한 경우는 맞는 이야기죠. 역화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죠. 거꾸로 공기보다도 연료를 먼저 분사해놓고 스파크 튀길 때, 점화 플러그로 가동이 됐을 때, 이럴 때는 역화가 발생이 되겠죠. 3번 연료 밸브를 과대하게 급히 열었다. 그러면 많은 다량의 연료만 잔뜩 들어가서 미연소가스가 체류하게 되겠죠. 미연소가스 생성되면 폭발을 일으켜서 역화가 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프리퍼즈가 부족했다. 점화하기 전에 환기 작업하는 게 프리퍼즈라고 그랬죠. 프리퍼즈가 불충분하게 됐으면 연소실 내에 미연소가스가 남아있겠죠. 그럴 때 점화가 되면 화염이 거꾸로 치솟고 폭발이 일어날 수가 있겠죠. 자, 연료보다 공기 먼저 공급됐다. 이건 정상적인 거예요. 말이 거꾸로 박혀 있는 거죠. 42번 보일러의 유리수면계, 유리 파손 원인과 무관한 것. 유리수면계는 유리판이 있으면은 이 유리판이 주철제로 보통 되어 있는 수면계에 밀폐되어 있고요. 여기에 패킹이 똑같은 모양으로 되어 있고 이 유리를 눌러주는 패킹과 가운데 눌러주는 판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다 구멍이 뚫어져서 패킹을 끼우고 여기 돌출되어 있는 볼트에 이걸 채웁니다. 다 채워서 딱 유리가 속에 이렇게 안착이 되도록 해서 고정을 하는데요. 유리관 상하의 코크의 중심이 일정하지 않을 때, 일치하지 않을 때 유리가 알칼리 부식 등에서 노화됐다. 보일러 물이 계속 부식을 방지하기 위해서 알칼리 약품을 넣어서 알칼리성으로 유지가 되고 있는데 이 유리가 장시간 동안 이런 알칼리 약품에 노출되어 있으면 유리가 푸석푸석해지고 강도가 좀씩 떨어져서 노쇠되었을 때, 노화되었을 때도 파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유리관 상하 코크에 너트를 너무 조였을 때, 원래 조임 너트인데요. 이 조임 너트를 갖다가 너무나 꽉꽉꽉꽉 조였을 때 꽉 세게 눌려서 깨질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충격 줄 때, 외부 충격. 그러면 누가 수면계 가지고 사이코패스도 아니고 망치로 때리고 있을까요? 그건 아니고요. 외부 충격과 똑같은 상황이 있죠. 저수위로 과열이 되었어요. 과열. 즉 급열이 되어 있는데 갑자기 찬물 팍 공급했어요. 급냉 됐을 때. 열받아 있는 유리수면계를 갑자기 찬물을 공급함으로 인해서 갑자기 식었을 때, 급냉이 됐을 때 균열이 갈 수가 있겠죠. 그런데 전기의 압력이 올라간 걸로 인해서 유리가 파손이 된다. 조금 약간 거리가 먼 이야기가 되겠죠. 43번 가정용 온수보일러에 설치하는 팽창 탱크의 주된 기능은, 가정용 온수보일러는 온수보일러가 있으면 물이 끓었을 때 각 방으로 공급할 수 있는 송수 헤더가 있고요. 그리고 방에 돌고 나면은 다시 되돌아오는 환수 헤더가 있고요. 환수 헤더에서 보일러 본체로 다시 되돌아옵니다. 이 환수 주관, 되돌아오는 관을 환수 주관이라고 하는데 환수 주관부에 팽창관이 연결되어 있어 팽창관에 팽창 탱크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본체 내부에 온수가 팽창해서 압력이 증가할 때는 팽창으로 인한 온수를
압력을 흡수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 물을 팽창 탱크로 넘겨요. 왜냐하면 밖으로 방출해도 되는데, 물론 안전밸브 같은 걸 본체에 달아서, 방출 밸브 같은 거 달아서 밖으로 분출해 버릴 수도 있는데, 그러면은 뜨거운 물이 빠져나가니까 열 손실이 되죠. 예수에 뜨거운 물 끓였다 하고 그걸 갖다가 또 밖으로 버린다? 다 보일러에 불 때는 건 돈인데 돈 날아가는 거 똑같죠. 그래서 팽창하는 온수를 팽창 탱크로 넘겨요. 이것을 안전관, 도피관, 릴리프관 여러 가지 말로 부릅니다. 온수 최적 팽창으로 인해서 넘어가는 물을 다시 팽창 탱크로 돌려서 열 손실도 방지하고요. 보일러 물이 혹시 누수화됐거나 떨어지거나 그런 경우는 팽창 탱크를 통해서 팽창관을 통해서 다시 물이 공급이 되니까 보일러에 부족한 물을 보충을 해주는 역할도 합니다. 가장 큰 목적은 물론 온수 가열 때문에 체액 팽창이 되면은 그 팽창하는 압력을 흡수를 해주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를 합니다. 그리고 보일러 물이 부족할 때 부족수를 보충해 주기 위한 목적으로도 설치가 됩니다. 여러 가지 목적으로 설치가 돼요. 자, 가장 주된 기능, 온수 가열에 의한 체적 팽창 흡수죠. 자, 배관 중에 이물질 제거한다? 어떤 유체가 흘러가는 배관 중에 이물질 제거하는 건 여과기죠, 여과기. 여과망으로 필터를 걸러주는 거죠. 연료를 증대하는 것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연소율 높이고, 전열 효율을 높이고 깨끗하게 청소하고, 불도 잘 때문에 연료도 예열해서 공기도 예열해서 연소 기술을 좋게 해서 잘 떼고 끓음 생기지 않도록 불완전 연소 되지 않도록 완전 연소 시키고, 또 연도에 빠져나가는 배기가스를 회수하기 위해서 과제 절공, 폐열 회수 장치도 설치하고 이런 것 등등이고요. 온수 순환 맥동 방지. 온수 순환이 급격하게 순환될 때 물이 흘렀다 멈췄다 하는 충격을 방지하기 위해서 서지 탱크라든지 이런 것을 설치할 수도 있죠. 자, 팽창 탱크는 그런 목적하고 전혀 다르죠. 최적 팽창을 흡수를 해주는 역할을 한다. 44번 지역 난방 특징을 설명한 것 좀 틀린 것. 지역 난방은 난방 규모에 따라서 구분하는 마지막인데요. 주택 하나 또는 방 하나 이렇게 소규모로 하는 것을 보고 개별 난방 그렇게 부르고요. 그 다음에 아파트 단지 전체 그러면은 이제 중앙에 기계실 놓고 거기에서 공급하는 것은 중앙 난방. 아파트 단지 정도가 아니라 어느 동 전체, 지역 전체 그러면 지역 난방 이렇게 구분하고요. 지역 난방을 하기 위해서는 지역 난방 공사라든지 이 대단위 회사에서 고온수라든지 고온의 증기 같은 것을 사용해서 보통 고온수를 많이 보내는데 이렇게 보내면은 각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기계실에서 보일러는 없지만 고온수를 중온수로 각 가정에서 사용하기에 적당한 난방에도 사용하고 급탕에도 사용하고 사용하기 적당한 온도로 열교환을 시켜서 각 가정에 다시 공급을 하죠. 자, 그러면은 각 집마다 별도의 난방장치, 보일러, 기타 등등 필요가 없어요, 사실. 그리고 개개의 공간을 많이 차지하지는 않죠. 초기 시설 투자비는 엄청 높습니다. 다 수도배관 하듯이 전 지역에 다 땅속에 매설해서 각 아파트 단지로 가야 되고 열교환 장치 커다랗게 해야 되고 그렇게 해서 설비가 많이 들고요. 그 다음에 설비 길이가 길어지긴 하죠. 지역난방공사에서 각 지역마다 가스배관, 수도배관처럼 다 지하 매설하고 다 보온 조치해야 되고 배관 손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대교염 방지가 되는 것은 계속 보일러가 수도 없이 많이 설치되어서 그 연료를 다 연소시켜서 배기가스가 엄청 나오는 것보다 성능이 좋은 효율이 좋은 대형 보일러를 놓고 거기에서 집중적으로 열을 흡수해서 각 지역으로 이송을 하면은 그만큼 대교염의 방지 효과도 있을 수가 있고 대형 보일러일수록 집신장치 이런 것을 완벽하게 설치할 수가 있어서 대교염 방지를 효과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개개인의 건물 공간은 많이 차지하지 않죠. 각각 방마다 주택마다 다 보일러를 낱개로 설치하지 않고 배관만 딱딱 올라가기 때문에 공간을 많이 차지하지는 않죠. 장점과 단점을 더 세부적으로 설명한 것입니다. 장점, 대규모 설비라는 열설비 고효율화, 대교염 방지 효과가 있고
건물 공간을 유용하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폐열 회수 장치, 또 심지어는 연료도 쓰레기 소각 등으로 연료비를 절감할 수가 있습니다. 작업 인원이 절감이 되기 때문에 인건비가 절감이 된다. 이건 이제 보일러 취급자 입장으로 보면은 취업처가 줄어드는 거죠. 5번, 고압의 증기나 고온수를 사용하기 때문에 환경을 적게 할 수도 있다. 이송환을 적게 할 수도 있다는 거죠. 단점, 초기 시설비가 많이 듭니다. 그리고 매립된 배관, 수도배관처럼 각 지역마다 설비가 길어지므로 배관의 열 손실이 크다. 고압의 증기나 고온의 온수를 사용함으로 취급에 주의를 요합니다. 45번, 증기보일러에 설치하는 유리수면기는 반드시 2개 이상 설치하는데요. 2개 이상 설치하는 목적부터 알아야죠. 2개의 눈금을 비교해서 판별하기 위해서 반드시 2개 이상 설치해야 됩니다. 2개의 눈금이 같아야 돼요. 2개의 눈금이 만약 다르면은 분명히 하나는 최소한 고장나 있거나 2개 다 이상한 소리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집에 시계가 있는데 벽시계가 2개가 눈금이 달라요. 그러면 어떤 게 맞는지 어떻게 알아요? 둘 중에 틀린지, 둘 다 틀린지, 하나만 틀린지 모르죠? 아무튼 틀린 거죠. 근데 더군다나 하나만 있으면 그 시계가 맞는지 틀린지 어떻게 알아요? 핸폰에 통신으로 받은 자동 시계가 없어. 손목시계도 없어. 서로 있다 해도 손목시계가 맞는지 틀린지 구분도 안 돼. 그래서 최소한의 수면계의 정상적인 여부를 판별하기 위해서, 비교 판별하기 위해서 2개 이상 반드시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1개만 설치해도 되는 경우가 있어요. 자, 소형 관류 보일러, 최고 사용력 2MPa 미만의 보일러, 동체 안뜰은 800mm 미만의 보일러, 1개 이상의 원격 지시 수면계를 설치하는 경우 각각 조금씩 이렇게 달라지는데 소형 관류 보일러만 해당이 됩니다. 자, 증기보일러는 유리수면기 2개 이상 부착하는데 다음 경우는 1개 이상 부착해도 됩니다. 소형량이나 소형 관류 보일러, 바로 이게 답이 되는 거죠. 최고 사용압력은 1MPa, 기압으로 치면 kgm/j 센티미터는 10기압 이하로서 동체 안뜰림이 750mm 미만 경우에는 1개로 해도 됩니다. 즉 여기에 2메가다 또는 800mm다 이런 경우는 따로따로잖아요. 1MPa 이하이면서 동체의 안뜰림이 750mm 미만 2개의 조건을 만족할 때.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원격 지시 수면계, 멀리서도 나타낼 수 있는 수면계, 판별이 되는 수면계를 2개 이상 설치한 경우는 유리 수면계는 1개 이상만 설치해야 된다. 근데 원격 지시 수면계는 다른 말로 하면 멀티포트식 수면계라고 볼 수가 있어요. 멀티포트식 수면계 종류 중에서. 46번, 진공환수식 증기 난방에서 리프트 피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임무를 말하느냐? 먼저 증기 난방에서는 증기를 보내고 나면은 사용처에서 열을 발산하고 나면은 응축수가 만들어지죠. 응축수는 버려서 방출하는 게 아니고 다시 기계실로 되돌아갑니다. 즉 환수라고 하는데요. 환수하는 방식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중력에 의해서 저절로 밑으로 내려오게 하면 중력 환수식, 그 다음에 별도의 응축수 탱크로 모이도록 해서 응축수 탱크에 펌프 연결해서 보일러에 공급하는 거, 이런 것은 기계 환수식. 그 다음에 탱크가 아니라 응축수 관을 밑바닥같이 설치한 다음에 보일러에 공급할 때는 일반 펌프가 아니고 진공 펌프를 다는 경우, 진공 펌프를 달아가지고 진공 펌프로 보일러에 공급하는 이 진공 펌프를 사용하는 것을 진공 환수식이라고 하고요. 사실 진공 펌프는 펌프가 아니고 압축기예요, 압축기. 압축기인데 일반 압축기처럼 고압으로 눌러가지고 압력 상승을 시켜서 이렇게 내뿜는데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흡입하는데 탁월한 역할을 하는 압축기고, 흡입하는데 이 회전식 압축기라고 합니다. 회전식 압축기 별명이 진공 펌프예요. 흡입 밸브, 토출 밸브 없이, 흡입 밸브가 없고 토출 밸브는 있는데 흡입 밸브에서 그냥 구멍만 뚫려서 막 지속적으로 빨아들이는 역할이 탁월한 게 회전식 압축기인데 이것을 진공 펌프라고 합니다. 진공 펌프 설치 위치가 환수관 가장 밑바닥보다도 1.5m 이상 이렇게 높게 떠 있는 경우는 계단처럼 진공 환수관이 있으면
계단처럼 이렇게 단계적으로 1.5m마다 계단식으로 한 칸 한 칸 올라가서 진공펌프로 흡입되도록 하는 연결 방법을 리프트 피팅이라고 하고요. 너무나 높으면 한꺼번에 올라채기가 어려우니까 올라왔다가 멈췄다가 올라왔다가 멈췄다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되는 방법입니다. 자, 그래서 리프트 피팅 올바른 설명을 한번 보죠. 저압 환수관이 진공펌프의 흡입구보다도 낮은 위치에 있을 때 적용되는 이음 방법이다. 2번 방열기보다도 낮은 곳에 환수주관이 설치된 경우에 적용되는 이음 방법이다. 진공펌프가 환수주관하고 같은 위치에 있을 때 적용되는 방법이다. 방열기와 환수주관의 위치가 같을 때 적용된다. 다 상관이 없고요. 진공펌프가 빨아들이는 흡입구가 연결되어 있는 이 빨아들이는 흡입구가 환수관보다도 높은 위치에 있는데 정확하게 1.5m 이상 높을 때 1.5m마다 계단식으로 연결하는 방법이 바로 리프트 피팅이라고 합니다. 리프트 피팅의 1단 높이는 1.5m 이내입니다. 47번 보일러에서 분출사고 시 긴급 조치 사항으로 틀린 거 분출사고 사고가 일어났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가장 먼저 불 끄는 거죠. 연소 정지해야 되겠죠. 그리고 연소용 공기 차단하고요. 그 다음에 다 급수도 어때요? 정지하고 또는 분출사고 일어났다. 급수를 계속해서 수위 제어하고 보일러 수위 유지에 노력한다. 압입 통풍을 계속 가동한다. 연소를 계속 정지시킨다. 연도 댐퍼를 전개한다. 어떤 것이 틀릴까요?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죠. 압입 통풍을 가동시킨다. 연소 정지하면 연료 차단하고 연소용 공기 어때요? 차단해야죠. 압입 통풍이 아니고 흡입 통풍이나 이런 거 배출하는 거 이런 것은 모르겠지만은 해당 사항이 없죠. 압입 통풍이 아니고요. 자, 비상경지 순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연료 일단 차단합니다. 연소 차단. 그 다음에 공기도 차단합니다. 그리고 증기 밸브를 차단합니다. 증기 공급을 중지해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안정되기를 기다리면은 연도 쪽에 있는 댐퍼를 닫아서 굴뚝으로 스며드는 차가운 공기를 스며들지 않도록 보일러 본체로 스며들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야 되겠죠. 48번 유리솜 또는 안면 용도와 관계가 없는 거. 유리솜 안면 이게 뭐예요? 보온재죠, 보온재. 유리솜은 글라스 울이라고도 하고요. 이것은 열 차단을 하는 거예요. 열 차단. 열 차단. 열이 빠져나가는 것을 막아주는 거죠. 또는 열이 스며드는 것을 막아주는 거죠. 그러니까 보온재로도 쓰이고 한마디로 단열재죠. 열 차단, 흐름 차단이니까. 뜨거운 걸 지킨 것은 보온재, 차가운 걸 지키면 보냉재 그렇게 말하고요. 습기를 방지한다. 습기 방지하고는 상관이 없는 용도이죠. 방습제는 주로 페인트 바르거나 도료 또는 합성 수지 등을 사용해서 코팅을 하는 거죠. 49번 호칭지름 20A인 관관을 그림과 같이 배관할 때 엘보 사이의 파이프 절단 길이는 실제 얼마나 될까? 단 20A 엘보 끝단에서 중심까지 거리는 32mm이고 파이프 물린 길이는 13mm다. 이 말로서는 잘 이해하기 어렵죠. 먼저 A 20A는 관의 지름이나 밸브 지름을 표현할 때 사용하는 방법인데 밀리미터 대신에 A를 써도 되고요. 밀리미터를 A로 대신해 쓰고요. 인치는 B로 대신해서 써요. 그런데 강관에서는 규격을 호칭지름, 실질적으로 딱 20mm는 아닌데 호칭지름, 불러주는 이름은 20A로 하는데 많이 쓰는 강관 규격 15A, 20A, 25A, 32A, 40A 이런 식으로 있다고 칩시다. 50A 이게 각 배관의 사이즈별 단계입니다. 15, 20, 25, 30이 아니고 32, 40, 50 이렇게 되는데 B로 표시하면은 15A를 2분의 1B라고 호칭을 해요. 불러주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계산하면은 2분의 1인치가 15mm라는 것은 아니죠. 1인치가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25.4mm니까 실제로는 안 되죠. 그러나 호칭 불러주는 것으로는 20A는 B 표시로는 4분의 3B라고 표시를 하고요. 25A는 1B
32A는 1과 4분의 1B, 40A는 1과 2분의 1B, 50A는 2B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A와 B 표현할 때. 자, 일단은 이렇게 표현이 된다는 거고요. 근데 배관의 도면을 보면 이처럼 표시가 되어 있는 것은 중심선에서 중심선까지의 거리를 표시를 하고 숫자만을 나타내는데 그 단위는 밀리미터를 기본으로 합니다. 그래서 기호가 이게 엘보우죠. 90도로 나사이음이 되어 있는 엘보우. 이것도 90도로 나사이음이 되어 있는 엘보우이고요. 이걸 그림을 굳이 그린다면은 이렇게 나사이음이 되어 있는데 엘보우라는 부속품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역시 이 속으로 나사이음이 되어 있고요. 파이프가. 이쪽으로도 나사이음이 되어 있고요. 파이프도 이쪽이 나사이음이 되어 있어요. 근데 자세히 살펴보면 그림 자체가 파이프가 부속 끝까지는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도면을 나타낼 때는 이처럼 중심선에서 중심선까지만 표시를 합니다. 이 위쪽의 표시도 똑같고요. 이게 250mm라는 거죠. 그런데 실제 파이프는 여기까지밖에 안 들어가요. 중심까지 다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 부분이 떠 있는 거죠. 그래서 도면상의 길이에서 이 떠 있는 길이를 계산해서 빼줘야 됩니다. 이걸 여유치수라고 하는데요. 계산하는 방법은 부속 중심에서 끝까지 거리, 이게 32mm라는 거예요. 그런데 파이프가 물림 길이, 이 말은 나사가 들어가는 길이를 뜻하고요. 이 나사가 들어가는 길이가 13mm가 들어간다는 거 아니겠어요? 13mm. 그러면 이 떠 있는 길이는 32mm 부속 중심에서 끝까지 중에서 12mm만 나사가 들어가니까 19mm는 파이프가 들어가지 않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실제 파이프, 필요한 이 파이프 길이는 도면상의 길이 250mm에서 빼기 양쪽이니까 두 군데 곱하기 부속 중심에서 끝까지 32mm에서 나사만 들어가는 길이 13mm를 뺀, 즉 19mm의 2배, 38mm를 빼니까 250에서 38mm 빼면은 212mm가 되겠죠. 이건 나중에 2차 실기 작업형 시험 준비할 때 배관 작업을 직접 하게 되는데 바로 이처럼 배관의 실제 절단 길이를 파이프 커터로 절단을 해서 나사를 절삭 해서 부속품을 조립을 하면 이대로 하면은 그대로 중심선에서 중심선까지 딱 도면상의 길이가 나온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더 세부적으로 보면 파이프 겉에는 반드시 나사산이 좀 보여야 돼요. 부속 바깥쪽으로 나사산이 1 내지 2산 정도는 반드시 보여야 되고 열팽창 수축기에서 나사가 좀 느슨해질 때 다시 더 조여주기 위한 여유로서 한두 산이 보여야 됩니다. 정확하게. 그리고 나사산 전체 절삭하는 것은 약 7 내지 8산 정도, 7 내지 8산 정도를 절삭을 해서 속으로 조립하는 거죠. 한두 산만 겉으로 보이게 이렇게 조립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나중에 실기 작업할 때 반드시 필요한 작업에 대한 계산이죠. 답은 212mm. 50번. 보온재 중에 흔히 스티로폴이라고도 하며 최적 97 내지 98%가 기공, 공기 구멍, 미세한 공기층으로 구멍으로 되어 있어서 열 차단 능력이 우수하고 내수성, 물기도 잘 흡수가 되지 않는 견디는 성질도 뛰어난 보온재를 뭐라고 그러냐? 이 폴리스틸렌 폼을 스티로폴 그렇게 말해요. 스티로폴. 우리가 생활에서는 스티로폴이라고 하는데 폴리스틸렌 폼 별명입니다.
폴리스틸렌 수지에 발포제를 넣어서 거품 알갱이로 만든 다음에 압착시킨 게 폴리스틸렌 폼 스티로폴이고요. 우레탄 폼은 폴리우레탄에다 원료로 해서 다공성으로 만든 합성폼을 이어서 폴리우레탄이라고 합니다. 51번 방열기에서 표준 방열량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설명한 적이 있죠. 표준 방열량, 방열기 방열량은 원래 방열계수의 방열기 열 전달률 개념이 방열계수예요. 곱하기 방열기 온도차. 즉 방열기의 평균 온도와 빼기 실내 온도를 뺀 것을 방열기 온도차라고 그러는데 이걸 곱한 것을 방열량이라고 그래요. 이걸 이렇게 계산한 것을. 그런데 증기 방열기와 온수 방열기가 좀 다릅니다. 증기 방열기는 방열기 온도를 얼마? 102도씨로 유지하고 실내 온도, 난방 온도를 21도로 난방을 했을 때 실제 온도차가 표준으로는 81도 차이가 나게끔 이렇게 유지해서 난방을 할 때 열량이 방출되는 것을 표준 방열량으로 삼고요. 온수 방열기 같은 경우는 온수 온도가 평균 80도 그리고 난방 온도, 실내 온도를 18도로 난방을 해서 온도 차이가 62도씨 차이가 나게끔 가동을 해서 발산이 되는, 방출이 되는 열량을 표준으로 삼습니다. 자, 그래서 틀린 거 보겠습니다. 증기용은 게이지 압력 1kg/제곱cm, 온도는 80도로 공급한다. 증기용은 80도 공급이 아니고요. 그 다음에 증기 공급할 때 표준 방열량은 이렇게 계산하면은 증기는 방열기 면적 1제곱미터당 650kcal/h를 발산하는 게 증기 방열기의 표준 방열량이고요. 온수 방열기는 450kcal를 방출하는 것이 표준입니다. 자, 3번 실내 온도는 증기일 때는 21도 난방, 온수일 때는 18도 정도로 난방하는 것을 표준으로 삼고요. 온수 공급 시 표준 방열량은 450kcal/제곱미터이다. 그러니까 다 맞는 게 세 가지는 맞는데 1번의 경우는 설명이 틀린 설명이 되겠죠. 구분하면은 증기 방열기는 열매 온도, 증기 온도 102도, 그리고 실내 온도는 21도에서 온도차를 81도로 유지하는 걸 말합니다. 52번 증기 난방 분리해서 응축수를 환수하는 방식, 응축수를 되돌아가게 하는 방식 설명했죠. 어떻게 해요? 해당하는 거. 중력 환수식. 밑으로 그냥 떨어지는 거. 그 다음에 응축수 탱크에 받아서 펌프로 보일러에 공급하는 거. 기계 환수식. 그 다음에 환수관을 제일 밑바닥까지 해서 진공 펌프로 바로 연결해서 보일러로 공급하는 거. 진공 환수식. 그래서 응축수 환수 방식은 세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환수 방식 분류한 것 중에 해당되는 건 고와 상향 공급, 단관, 기계 환수. 기계 환수가 해당되는 용어이죠. 53번 어떤 거실에 난방 부하가 5000kcal/h이고 주철조 온수 방열기로 난방을 합니다. 방열기 쪽수가 몇 쪽입니까? 한 조각당 방열기 면적은 0.26제곱미터이고 방열량은 표준 방열량으로 한다. 그러면은 표준 방열량이라면은 증기하고 온수하고 다르기 때문에 살펴봐야죠. 온수니까 얼마로 한다? 450kcal/제곱미터를 방출하고 있다. 이런 소리죠. 자, 그러면 난방 부하, 난방이 필요한 열량입니다. 기본 개념 봅니다. 난방 부하는 열량의 개념이죠. 열량을 구할 때는 양비온도 있지만 면전온도 있어요. 면적 전달률 온도차. 방열기의 면적은 방열 면적이라고 하고 방열기의 열 전달률을 방열 계수라고 하고 그 다음에 온도차, 방열기 온도와 실내 온도 차이를 방열기 온도차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두 개가 곱해진 개념을 방열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문제 조건에서 방열 계수다 이런 말들이 없으면 그냥 바로 방열량 하면 되는데 표준 방열량 적용하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방열 면적은 한꺼번에 나오면 좋지만 방열기에 어차피 주철제로 조각을 조립한 거면은 조각수, 쪽수 곱하기 한 조각의 면적, 쪽당 면적 이렇게 곱해서 구해도 되죠.
그래서 즉 난방부하는 방열 면적 곱하기 방열 계수 곱하기 방열기 온도 빼기 실내 온도 해도 되지만 쪽수 곱하기 쪽당 면적 곱하기 방열량 해도 된다는 거죠. 따라서 쪽수를 구하라 했으니까 뒤에 두 가지를 곱하기 된 것을 반대편으로 이항 정리, 나누기 오면 되겠죠. 나누기로. 자, 식 넣으면 난방부하 5,000 나누기 쪽당 면적 0.26 곱하기 방열량은 표준으로 온수니까 450. 계산기 누르면 답이 나오겠죠. 단 주의할 점. 소수점 밑에 뭔 나오면 반올림 하지 마시고 반드시 그냥 올려. 그냥 올립니다. 소수점 나와가지고 반올림 하면은 주철로 된 방열기 조각을 일부분만 쪼개가지고 이렇게 할 수가 없고요. 무조건 소수점 좀 떨거지가 나오면 무조건 올려서 무조건 올림으로 해서 정수형으로 답을 한다. 알아두시고요. 계산기 누르면은 43쪽 이렇게 나옵니다. 자, 계산하면은 난방부하 나누기 쪽당 면적 곱하기 표준 방열량 이렇게 했는데 42.73이니까 뭐 7이니까 반올리면서 3이 됐다. 아니 무조건 올림. 무조건 올림. 54번 온수난방 배관 시공법에서 설명이 잘못된 거. 온수난방은 보통 250분의 1 이상의 끝 올림 9배를 주는 것이 이상적이다. 2번 수평 배관에서 광경을 바꿀 때에는 편심 레듀셔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편심 줄이개죠. 3번 지관이 주관 아래로 분기될 때는 45도 이상 끝내림 9배로 한다. 즉 주관이 가는데 가지관을 뻗을 때는 밑으로 이렇게 45도 이상으로 해서 이렇게 끝내림 9배로 내려가게 연결한다. 다 맞는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2번 수평배관에서 광경 바꿀 때는 이렇게 편심 상향 구배면 이런 효과를 주고요. 하향 구배했을 때도 편심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게끔 배관을 하는 거예요. 모양을 뒤집어서 배관하면 이런 효과가 나오죠. 온수난방은 보통 250분의 1 정도의 9배, 끝 올림 9배를 줘서 공기도 같이 따라가게.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공기 빼기 밸브를 자동으로 두면 공기가 자동으로 빠지게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게 팽창 탱크에 이르는 팽창관은 환수중간에 연결되어 있는 이 팽창관은 반드시 밸브나 중간에 차단 장치를 두면 되지 않아요. 이러면 안 됩니다. 달면 안 돼. 팽창 탱크에 이르는 팽창관에는 조정용 밸브를 단다. 밸브 및 차단 장치를 설치해서는 안 된다. 4번은 틀린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55번부터는 법규 문제입니다. 에너지용 합리화법상 에너지 최저 소비 효율 기준에 미달하는 효율관리 기자재 생산 또는 판매 금지 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한 벌칙 기준은 자, 얼마?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56번 다음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이 법은 폐지됐다고 그랬죠? 현재 폐지됐기 때문에 굳이 이건 아니고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이 나온 것은 에너지법의 일부 흡수가 되어 있거나 신재생 에너지법에 일부가 포함되어 있거나 그럽니다. 뜻을 보면은 온실가스라고 하는 것은 대표적인 게 뭐예요? 일단 이산화탄소. 이산화탄소가 아니고 이산화탄소. 그리고 아산화질소, 메탄, 수소, 불화탄소, 과불화탄소, 육불화, 화학 및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서 무슨 복사율을 흡수하거나 재방출해서 온실 효과를 유발하는 대기 중에 가스 상태의 물질을 말한다. 예, 적외선 복사열을 흡수하거나.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57번. 특정 열상 기자재 중에 산업통상자원부리용으로 정하는 검사 대상 기기를 폐기 처분할 때 폐기한 날로부터 며칠 이내에 폐기 신고서를 제출해야 되는가? 보통 15일 이내. 15일 이내가 조금 드뭅니다. 대부분 30일이고요. 15일 이내에 신고해야 되는 사항, 폐기 처분 신고. 에너지공단이 실제적으로 합니다. 그 다음에 사용 중지 신고. 검사 대상 기기를 산업용 보일러를 사용하다가 좀 회사 사정으로 잠깐 중지해야 돼요. 예, 그것을 신고해 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검사 대상 기기 설치자, 즉 사업주가 바뀌었어요. 그것이 이제 설치자인데요. 그 바뀔 때 변경 신고. 이런 것은 전부 다
15일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58번 특정 열사형 기자재 중에 산업통상자원부리 영어로 정하는 검사 대상 기기 계속 사용 검사 신청서는 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며칠 전까지. 이거 좀 독특한데요. 또 10일 전까지. 1년이 유효기간이기 때문에 다음 연도의 마지막 유효기간 만료일 전까지 도래하기 전에 최소한 10일 전까지는 다시 검사 신청서를 넣어야지 우리 회사의 기계실에 있는 산업용 보일러가 몇 월 며칠까지는 사용기간이 마감이 됩니다. 그 전에 미리 신고를 하오니 그날 전에 오셔서 다시 한번 검사를 해서 1년 동안 무난히 사용할 수 있도록 검사를 한번 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사용 검사 신청서입니다. 그래서 답은 10일 전까지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것도 한국에너지관리공단 이사장에게 제출합니다. 업무는 직접 서류 접수 업무나 이런 것은 전부 다 관리공단에다 하고요. 그 권한은 도지사에게 있습니다. 59번 화석 연료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청정 에너지를 사용하고 또 보급 확대하여서 녹색 기술 연구개발 탄소 흡수원 확충 등을 통해서 온실가스를 적정 수준 이하로 줄이는 것에 대한 정의로서 옳은 것. 이게 물론 법인데 저탄소 녹색 성장법에서 나온 정의인데요. 이것은 현재 법이 폐지가 되어 있으니까 참고만 하시고요. 60번 에너지용 합리화법에서 목표 에너지원 단위를 옳게 설명한 것. 에너지를 사용해서 어떤 제품을 하나를 만들어요. 단위당 그랬으면은요. 제품을 세는 단위가 다 다르죠. 자동차 같으면 한 대 또는 뭐 다른 것은 개, 뭐 세트 뭐 이렇게 세는 단위가 다르겠죠. 제품의 한 개를 만들 때, 제품 한 단위를 만들 때 적정하게 사용이 되는 에너지 사용 목표량, 그것을 목표 에너지원 단위 그렇게 부릅니다. 이것을 기준을 정해서 발표를 할 수 있는 사람, 기준을 정해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하는 일이죠. 지금까지 설명이었습니다.